합동 때 김선들 나가 19에 밤째로 시집왔지. 울 시엄니 그때 38이더란게. 첫 새끼 낳던 달 엄니도 시동생을 낳았는데 씨도둑은 못한다고 통내미에다 눈이 쫙 찢어진 것이 언 놈이 내 새끼고 언 놈이 시동생인지 당최 모르겠더란게. 그때부터 45살까정 애기 울음소리 속에서 살았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퍼질러 싼 게 어쩔 것이오. 며느리 새끼 나면 당연히 시엄니가 해부간을 해야 하는데 오죽하면 친정어매가 와서 뒤치다거리를 했으려고. 거기서 낳는 것이야 일도 아니지. 밤매다 낳고 쇠죽수다 낳고 언제냐 읍내 고춧가루 빵 구러 가다 방앗간에서도 다 낳아봤다. 그 와중에도 호랭이라고 소문난 엄니 여지없단 게. 새끼 낳고 이래 되면 들로 나갔지. 새벽 어둑어둑해서 새끼들 업고 메고 전답으로 갔다가 달 떠야 달이 폈단 게. 하루는 싱숭생숭 비는 내리고 애기 들어설란가 북감자가 묻고 싶어 환장하겠더란 게. 도둑갱이 마냥 밑도 안 들은 감자를 쪄먹었는디 엄니 16호에 덜컥 들켜버렸지 뭐여. 아이고 벌건 부지깽이 들고 쫓아오는디 밤새 꽃배기까지 쫓아오는디 우리 엄니 시방 98인디 나 없으면 하루도 못 살지. 애기 마냥 나만 안 보이면 탑동댁! 탑동댁! 동구까지 고래고래 소리질러 싼단 게. 언제 뭔 일이 터질지 몰라 한 입을 덮고 손 꼭 잡고 자는디 거북아닌지는 군신도 모를 것이여. 적대는 읍내서 감색바지 사다 드렸는디 넘새박 군뱅이처럼 기어다녀 하루도 못 가서 후질러 놨더란 게. 몸이 수석거려 집에서는 한치도 못 먹이고 하다못해 썩은 삭정개비라도 끌고 와야 직성이 풀리지. 참말로 나가 서방님 납반대기도 못 보고 시집을 왔는디 첫날 밤 허성무성 하는 짓이 요상하더라고. 알고 본게 부모리들한테 그날따라 쑥국새 쑥국 우는디 폭폭하게 울어서 왔는데 눈물이 한 양푼은 쏟아졌을 것이오. 불쌍한 서방님 그놈의 목구녕 한번 못 터지고 저승길 갔지. 그런 날 두고 내 아들 병신 아니면 너 같은 것 안 얻었다고 하시던 엄니발 시방도 가슴에 못이 박혔지. 근데 어쩔 것이오. 죽으나 사나 나는 우리 엄니 없으면 못 살고 우리 엄니 나 없으면 못 살고 그것도 팔자 아니여. 살 때까정 폭갱이 마냥 돌아 살아야지. 아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문학적 통찰이라 그랬는데 통찰이 세상에 대한 통찰이죠. 문학이 따로 있고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이야기를 쓴 것이 문학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통찰은 곧 문학에 대한 통찰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문학이라는 건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쓴 것은 문학이 아니고 그것은 뭐 일기도 될 수도 있고 다큐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문학,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 어떤 깨침,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문학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대한 통찰력. 그것을 어떻게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양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자연은, 서양 사람은 자연을 어떤 삶의 도구로 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주변 환경으로 보는데 동양 사람은 좀 다른 사고를 갖고 있지요. 자연 자체가 인간과 한 몸이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우주의 한 부분이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주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동양 사유의 가장 근본 사상인데 만물은 인간이든 자연이든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똑같은 어떤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자의 도다 그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만물에는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 만물에는 너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 공동은 하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등가사상이 있다는 얘기죠. 만물 등가사상. 재밌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동양 사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고 노벨상 받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와 질량이 알고 보니까 동등한 가치를 지니더라는 얘기죠. 에너지, 질량, 불변의 법칙을 얘기했죠.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등가, 동등하다 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데 동양 사상은 이미 몇 천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자사 19세기, 20세기 와서 아인슈타인 이제 물리학으로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주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처시에 있어서나 또 문학을 하는데 깊은 어떤 사상적 배경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연기론적 상상력이라고 했는데 문학은 결국 상상력이거든요. 신문 기자들이 칼럼을 많이 써. 칼럼 기업을 하는데 사건 사고를 날마다 소설보다도 더 기가 막힌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문학이라고 하지 않지 않아요. 사실을 나열한 건 문학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상력이 거기가 가미가 돼요.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냐면 자기 체험을 가지고 체험 그 자체는 문학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수필이라고 써가지고 그냥 어디 여행 갔다 오고 그대로 써놓고 그냥 어디 가서 뭘 보고 뭐 재밌고 여행 보고 어쩌고 자기 이야기 넣어주려는데 그래서 그걸 신변 잡기라고 그래. 문학이라고 안 하고. 그럼 그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냐? 상상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현실에서 없는 것도 상상을 해서 만들고 또 현실에 있지만 이건 우리 가치가 없어. 아름답지 못해. 그건 빼버리고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그걸 채워줘. 그래서 경험 플러스 상상력. 그래야 좋은 문학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도 연기되니까. 영혼도. 영혼이 갑자기 내 육체가 사라져버리면 영혼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육체는 사라져도 내 영혼은 이어져 가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영혼 불멸선하고 연기적 상상력도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작품 보면 미당 서정주 같은 사람은 영혼성이라는 노래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많은 전쟁을 겪고 외정 때 겪고 6.25 때 겪고 군사 독재 정권 겪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데만 이렇게 재치 있게 대처를 했더니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찌하겠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 있지 않느냐. 보다 본질적인 거.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원성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영원성. 이 영원성이라는 것도 연기론적 상상력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그 양반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현실과 달라. 국정지표가 달라지고. 그런데 그걸 쫓아내다 보면 날마다 번뇌망상에서 시달리지.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우리 한민족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냐. 한민족의 정신적 원형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신라시대의 향가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시대의 향가에 들어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립자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죠. 그래서 그 향가에 대해서 나온 그 문학적 정신을 작품 속에 구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신라의 정신이 고려로 가고 그 조선시대로 오고 오늘날 현대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연기론적, 그래서 미당의 시에는 연기론적 상상력이 있다. 미당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건 이제 만해 한용운도 그랬고. 그 다음에 조혜연 스님 같은 사람도 그렇고. 요새는 이제 서울대학교 오세영 교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불교론적인 상상력이 문학적인 어떤 배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초월적 사유는 그만 예를 들어서 얼음덩어리가 나중에 꽃이 되고 열매가 된다. 그것은 그런 거를 발설, 그런 판단, 그런 은유. 이제 문학적으로는 그 은유가 되죠. 얼음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얼음은 나중에 꽃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유거든요. 얼음은 뭐냐? 꽃이다. 그러면 은유잖아요. 그런 은유를 쓴 그 작품 속의 배경 사사가 뭐냐면 연기론적 상상력이 밑에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적인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그런 정신 차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지. 산문처럼 초등학생 국어책 풀이하듯이 그냥 일일이 따져가면서 하게 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음미를 하고 많이 되씹어 봐야 돼요. 그냥 산문 읽듯이 불쩍 넘어고 뭐가 이거 모르고 주도 던져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지 않니? 아는 만큼 보여.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기분 감동을 받아. 지금 어찌 대평론을 써주면 그래요. 아니 선생님 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더 의미를 부여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평을 써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내 눈에 그게 보여요. 본질은 상만 보지 말고 상 속에 가려져 있는 성을 읽어내는 능력. 그러려면 시력이 최소한도 한 3.0 내지 5.0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야 저 얼음으로 생전력을 저렇게 단단한 덩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큼 저것이 물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었다가 사라져버렸다가 또 사라진 것이 나중에 또 물이 되었다 얼음들이 되었다. 끊임없이 그 순환할 것이라는 걸 다 꿰뚫어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얼음이라고 해서 막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수증기가 돼서 없애려버렸다고 해서 무시한다거나 지나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통찰력이다. 어떤 성으로 봤을 때. 근데 그 통찰력은 그렇게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기론적 통찰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것을 작품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가 하나 있죠. 김종상의 1964년도에 쓴 물이라는 시가 있죠. 물은 나뭇가지로 기어올라 파란 잎과 예쁜 꽃을 피게 하고. 보세요. 물이 뭐가 됐어요? 파란 잎도 되기도 하고 뭐가 됐어요? 꽃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연기론적 상상력이 연기가 되었어. 윤회를 해버린 것이요. 물이 죽어갖고 윤회를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상이 변해가지고 상이 뭘로 변해서 모양만 달라졌어. 파란 잎도 되고 예쁜 꽃이 되었다. 물이. 그 다음 사과를 굵게 한다. 그렇죠. 이슬 되어 풀잎에 앉아 쉬고. 또 이슬이 되었다가 이 물이 그냥 끊임없이 모양을 변하네. 예? 잎이 되었다가 꽃이 되었다가 열매가 사과가 되었다가 또 이슬이 되었다가 이거 우주의 질서고 순환 이치예요. 이런 과정을 다 꿰뚫어 보는 것이 도를 통했다고 한 것이죠. 또
거미줄에 달려서 대롱대롱 그네 뛰다. 그놈 우리 그네도 뛰네 또. 아주 재밌죠. 이 동화적 상상력 있잖아요. 또 따스한 햇살 타고 하늘로 오르면 구름 되어 어디론지 헐헐 날아간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어린애들이 쓰는 뭐 동시다고 생각, 동시가 아니라 이 소박한 시 속에는 우주의 순환 질서, 우주의 도가, 만물 제동 사상이, 연기론적 상상력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천하 이치가 다 이 작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만 꿰뚫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나가 지금 이런 모습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이 모습인 거 아니죠. 하지만 물리적 현상 세계에서 보면 물은 나뭇가지도 아니요 꽃도 아니고 사과알도 아니다. 그렇다고 구름도 아닌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한 하나의 모습들이다. 그렇지만 그 근원을 살펴보면, 그 성을 살펴보면, 그 본성을 살펴보면 그 말입니다. 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서도 그 성을 살펴보면 어쩐다. 어디까지나 물에서 벗어남이 없는 불의 세계. 불이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물하고 수증기나 물이나 이슬이나 물이나 꽃은 모양새가 다른 둘이 아니다. 하나다. 둘이 아니니까 뭐예요? 만물은 제동 하나다. 그래서 만물은 동체다. 물이나 꽃이나 사과나 이슬이나 동체다. 그래서 모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 아까 10kg 에너지가 10kg 질량으로 변하고 10kg 질량이 10kg 에너지로도 변하니까 등가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된 것이다. 그 말이죠. 또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 밀가신경에서 말하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세계요. 불교적 연기론에서 오는 해안이다. 문학을 하는 사람은 그런 해안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눈에 뵈는 것만 자꾸 뭐 꽃이 피었네, 뭐 나무 가지가 뭐 있는 현상적인 것을 객관적 현상 묘사만 해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은 나의 기도가 저 눈에 보이는 질량을 움직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죠. 성인들과. 용어만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깨쳐가지고 이 예수가 얘기했던 거,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거, 노자가 얘기했던 거, 부처가 얘기했던 거,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이 물리학까지도 우리가 동서 철학을 섞어진 여기서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세상을 알고 그냥 글을 쓴 사람과 늘 이 사기만 매달려가지고 그냥 한 사람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런 사유, 이런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초월적 사유라고 해요. 초월적 사유. 사유는 사유가 있어요. 형이상학적 사유인데 그냥 현상적, 이렇게 상에 매달려 있는 현상적 사유는 너무 단조로운 것이고 뛰어넘는 초월적 사유. 초월적 사유는 이게 공이 색으로 됐다가 색이 공으로 갔다가 뛰어넘어. 만물은 개미 새끼든 저 나무 풀잎이든 나와 만물은 동체다. 만물은 동체다. 모든 동등한 가치가 있다.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조물주 입장에서 보면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다 꽃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거죠. 이 세상에는 잡초가 없다. 잡초든 꽃이든 다 꽃이다. 이 세상에는 모든 풀이고 나무고 가지고 거지고 왕우장상이고 다 꽃이다. 그래서 잡화가 이루어져야 모든 다양한 꽃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화음이 된다는 거예요. 화음 장식이 된다. 불교에서 화음이라는 식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동등한 어떤 자격으로 모인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참여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이 세상은 이 화음 세계가 이루어지고 화음 장음이 된다. 그런 초월적 사유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원림의 기도다든지 그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들이 그 에너지가 미립자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을 요즘에 나오는 그 미립자를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양자 역학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양자. 양자 역학. 양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은 미립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미립자들이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동적인 어떤 작용을 서로 의존적인 관계로 하고 있다. 그 양자의 역할이죠. 다시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 이 미립자들이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그것이 문학적 통찰력이다. 그렇게 적게 글을 쓰면은 좋지 않겠느냐.